국민들이 제공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내용적으로 잘 정리하지 못한 것 같고요. 또 이 신당을 만드는 과정, 또 내용을 주장하는 과정에 저는 이런 직접민주주의가 주고 있는 의미, 또 과거 정치로부터 과거 정치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과정을 과연 잉태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도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제사를 깎고 단식해야 될 때 만찬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의 그런 국민적 지적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개혁의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주 중차대한 과제로 설정해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저는 이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은 제가 분류를 임의적으로 했습니다만, 시민의 참여를 전폭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이 참여의 기반, 이런 측면의 요소들이 있고요. 또 과정에서의 수기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이런 그러니까 결정권의 확대, 이런 게 있고요. 하나는 정책이나 권력의 생성 단계에서부터 이런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을 구현해야 된다는 아주 고급적 질의 단계까지 우리가 함께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우리 지방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됐습니다.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전당원 투표제 ARS를 통한 전당원 투표를 해서 꽤 많은 지지로 폐지 결정을 민주당 당론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당원 주권론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일단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실정을 그대로 반영한 거고요. 두 번째, 지방공천제 폐지는 과연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 이것만에 해당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수기적 과제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결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격이 됩니다. 그런데 더 발달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는 이런 지방공천제 폐지와 같은 의제 생성의 기능까지도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내는 정당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쪽으로 좀 반예로 비교를 했고, 그래서 시민의 참여, 시민의 결정, 시민의 생성, 이 권력이나 정책의 생성, 이 세 가지를 다 보장해낼 수 있는 정당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정당의 재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개별적인 이 포기 경쟁, 지난 대선 때 아주 정점을 찍었는데요.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됐더라도 정치개혁이 진행될 수 있느냐는 반문 앞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민주주의에 필요한 각 단계들을 잘 주목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정당 시스템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구조적 내려놓기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세비 깎고 의원 정수 줄이고 외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세비 책정위원회 만들고, 이런 개별적 사안보다 이런 문명적 흐름 속에서 정당이 더 이상 당원 주권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융합이 필수적인 이 직접민주주의 시대에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기득권 내려놓기가 필수적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저는 과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가 시민들의 결정권과 생성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분권이 시스템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대표나 지도부의 권한은 세계 어떤 정당보다 막강합니다. 소위 말해서 제왕적 이 지도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것이 집단 지도 체제라 하더라도 지도부라는 상층하고 또 당원이라는 기층, 그걸 뛰어넘어서 시민이라는 이런 기층과의 통로는 사실상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상호 견제하고 균형되는 원리가 작동되는 것처럼 정당의 시스템도 당 지도부와
입법부적 성격의 당무위원회의 건강한 구성, 그리고 사법부적 형태의 윤리위원회를 심판원으로 독립시켜서 정치인의 참여를 배태하고 정당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윤리장전을 야권에서 만들어내는 일, 이것은 구조적으로 당권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패하고 시민들의 직접적 의사결정과 정책결정, 정책 생성의 가능성들을 보장해내는 틈을 과감하게 열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눠드린 오늘 토론의 자료에 5페이지에 보면 16가지로 제가 제안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거 중에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구조적인 고찰, 직접민주주의가 필수적이라는 시대 흐름에 대한 고찰, 그리고 이 직접민주주의는 이 디지털 융합 시대의 국민들이 더 이상 정보와 지식의 격차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집합 정보와 지식이 전문성이나 소수의 카테고리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위력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미 공유되고 입증됐다는 사실에 기인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의 혁신 과제 중에 이 4가지를 적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경선에서 여론조사의 이 지금 전면적인 도입을 당해서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론조사는 경선에 타당한 도구로 작동해서 일반적 도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별력도 없고 지금처럼 지식과 정보가 고도화되고 또 판단이 다양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흡수해내면서 당의 후보,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도구로는 적정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바일 선거를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여론조사를 전면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에 응답할 거리들이 사실은 궁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역단체장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 전면 도입은 황우려 새누리당 대표의 이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를 피해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지적을 받으면서 제안했던 시장 군수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는 것은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선거구 크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그런 곳에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시도지사로 그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두 번째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공천제도의 혁신은 국민 참여 경선이나 국민 경선이나 당원이 몇 %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아예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시민 집합 선출 구조가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의 입후보부터 또 후보를 감별하고 정책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후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 발달된 이 인터넷 공간 또 이런 웹사이트 같은 것을 구축을 해서 이것을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검증해 나가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좀 도입을 하면 그것은 충분히 소화 가능하고 직접민주주의적 그 정신과 방식에 부합할 수 있고 내용적으로도 정책 생성이라는 시민적 기능을 충분히 정당적으로 흡수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이것은 이 정당의 이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도 사퇴자 재공천 시에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한다는 당연한 어떤 기득권의 포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순서대로 5번, 6번만 주목해 주시면 되는데요. 5번은 직접민주주의 플러스 수기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또 절차민주주의인 것이고 6번은 정책 생산 자체를 시민들의 지혜와 집합지성을 끌어들이자는 직접민주주의 플러스 생성의 민주주의를 시스템화시키는 것입니다. 6페이지는 이제 논란과 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논쟁이 이제 예상되고 또 잘 정리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분권적 차원의 심판원을 만들어서 당권을 분화시키자, 구조적으로 분화시키자. 기존의 당권 분화하고는 조금
배를 달리하는 그런 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도 당 자체, 이건 국회가 아닙니다. 예결위의 독립적 운영 및 외부위원 선임으로 당 재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정당 분권의 과제에서 10번째, 10번째 당무위원회를 40% 이상을 행정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당대표가 임명하는 것은 당원 당규를 사실상 위반하고 제한하고 이 갈무리하는 이 당무위원회를 당권에 심각하게 예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치 아니한다. 그래서 당무위원회의 선출 방식에 개편을 요청했습니다. 11번째도 역시 이것은 시민적 통로를 열어내면서 분권의 가치, 직접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당 임명직 당직의 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최고위원회나 당대표와 같은 선출직은 용인을 하되 당 대변인, 당 전략위원장, 당 홍보위원장, 사무총장은 풀타임으로 봉사가 가능하고 또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아주 과도한 어떤 당적 영향력들을 원내로 되돌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정치 신진 또 이런 이것을 당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치 교체기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개헌 논의와 같은 권력 구조 논의에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국민 소환제 같은 경우도 지금 시도의원 또 시군의원까지도 또 당연히 기초단체장까지도 다 있는데 국회의원만 지금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번에 구조적 기득권 차원에서 내려놔야 된다. 14, 15, 16, 17번은 그 15번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도를 뛰어넘기 위해서 원래 이것은 민주당의 당원당규에 있었는데 19대 총선에서 적용하지 않고 파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입법을 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하지 않고도 정당의 노력으로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산발적으로 나오고 또 피동적으로 그래서 포퓰리즘이고 자학적이었던 그런 과거의 정치 혁신을 뛰어넘어서 구조적이고 시대 흐름적인 요소들을 받아안고 그래서 기득권도 훨씬 더 어렵고 잔인하게 또 집단적이고 구조적으로 내려놓는 것이 저는 민주당의 중요한 혁신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더 윤기 있고 긍정적 토론을 통해서 지도부하고도 또 당 안팎의 관계자들하고도 잘 토론을 해서 합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성 발제 중에 또 홍종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으셨다시피 최재성 의원님 발제에는 그동안 각기 분야에서 제안됐던 내용들이 정당의 재구성, 민주당의 혁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들 또 프로그램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해서 이제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 뒤에 우리 박홍근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윤태 교수의 발제가 그 민주진보 세력의 가치와 이념과 정책적 목표의 필요성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복지 연합 정치의 그 필요성에 대한 제기였다면 이것을 이제 구체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혁신, 정당의 재구성과 관련된 구체적 그 실천 방안들을 이제 최재성 의원님께서 발제해 주셨는데요. 이 각 부분과 관련된 토론을 4분 순서대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진 경희대 교수님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청해 주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그 토론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얘기할 부분은 여기 그 구체적인 그 발제문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큰 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발제문에 대한 정치학적 뭐랄까요 이렇게 논쟁할 부분들은 옆에 뭐 손혁재 교수님 전문가 계시고 또 성 기자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로 초점을 둬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좋은 내용들을 어떻게 임팩트 있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가 제 얘기의 초점일 것 같습니다. 사실 최 의원님 발제문을 보면 굉장히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개혁 방안에 대한 큰 윤곽, 이게 핵심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놀란 게 여기 예결산 부분, 흔히 이렇게 디테일한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빠뜨리고 이렇게 거창한 뭐 얘기만 하기 쉬운데 이 현재 한국 정치의 현실을 아는 분은 이런 게 얼마나 곤혹스럽고 사실은 쉽지 않은 개혁인 걸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모직을 하고 있는데요. 부총장 발령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두 가지입니다. 구글 무료 소스를 이용해서 협업 행정으로 바꿨고요. 또 하나가 예결산의 외부위원을 도입했습니다. 혁신은 그런 겁니다. 거대한 거에만 혁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예결산이라든지 이런 디테일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교수가 그 새정치에 대해서 지금 많은 좋은 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같이 한번 굉장히 좋은 내용의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 직접 민주주의 부분에 대해서 참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출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발제문 그리고 이제 김인태 교수님이 주신 진보의 재구성 이 부분도 안 교수 진영까지 포함해서 현재 야권의 새로운 어떤 철학, 가치의 기준선들은 다 여기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임팩트 있게 한국 정치를 바꿀 것인가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희 학교의 예를 들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소위 타겟 분들은 20대 저희 학생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발제를 합니다. 근데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20대이고 제가 만약 교수법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있는 발제문을 읽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교수법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공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꾸겠습니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한 5분 들여서 인포그래픽으로 한 페이지 인포그래픽으로 제 강의 내용을 20분에 걸쳐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강의실을 나갈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강의의 혁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줄줄 늘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디지털 제너레이션에 맞는 방식의 20분, 그것도 디지털 제너레이션의 리듬에 맞는 강의. 이것만으로도 새로운 혁신의 내용이 이미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좋은 내용들을 앞으로 안 교수와 그 다음에 이 민주당에 좋으신 분들이 어떻게 임팩트 있게 가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한번 돌이켜보면 사실은 새로운 진보의 가치 재구성이라는 부분들이 오래된 얘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소위 486 세대들의 애참 좋았던 그 드라마가 모래시계죠. 모래시계 드라마 보면 그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모래시계를 다시 이렇게 똑같이 엎는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제가 유학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DLC, 클린턴을 집권했던 DLC에 대한 얘기가 그때 시작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이거 민주당이 집권하겠네. 지금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다시 DLC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왜 진보의 재구성이 왜 안 될까? 그게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리서치를 안 해서 그런 걸까? 왜 안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두를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 혁신이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최장식 교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20세기 이분입니다. 20세기 1970년대의 위대하신 정치학자인 샤 슈나이더가 70년대에 얘기했던 이분이에요. 70년대. 지금은 빅데이터가 문명을 바꾸는 세상이죠. 그런 점에서 전면적으로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시민정치에 입각한 네트워크 정당,
이론을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다시 모래시계처럼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은 퇴행이 됐죠. 과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어디서 단추가 잘못 껴진 걸까? 이게 무엇에서 출발하면 이게 고쳐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 하지 않으면 2017년이 위험해질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두 발제문은 현재 민주당의 낡은 가치와 21세기 시민의 격차가 크다라는 걸 잘 지적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약간 이 두 발제문이 강조하지 않는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하자면 21세기적인 업데이트도 중요한데요.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21세기 이전에 21세기라는 말을 들이지 않다 하더라도 20세기에도 해야 될 과제들이 과연 민주당은 그다음에 뭐 안철수 진영은 20세기 과제를 과연 하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 직접민주주의라는 것 정말 오늘 최 의원님이 정말 좋은 화두를 던지셨는데 그 이전의 기본적인 것, 그 이전의 기본적인 정보 데이터에 입각한 경영 이거는 직접민주주의 도입하기 전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정보의 대혼란에 지금 빠져 있죠. 신용카드 사태. 이게 왜 터지냐면요. 한국은 약간 과정에서 얘기한 빅데이터를 도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정보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근대 사회의 윤리조차도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빅데이터가 도입된 것인 거죠. 그렇다고 도입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도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그 점에서 기본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 돌아다 봐야 돼요. 그게 오늘 최 의원님이 잘 얘기한 예결산이라든지 이거는 21세기 과제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거쳐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쳐가 있지 않은 겁니다. 정보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 재구성은 오늘 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다음에 김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부분과 함께 또한 여기서 깊게 다루고 있지 않은 어떤 기본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열쇠는 결국은 근본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분권화 이전에 강력한 리더십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야권이 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음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간단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거. 다만 다 알지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나 스티브 잡스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가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표가 된다면 뭐부터 할 것인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랑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한국에도 훌륭한 기업가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2017년까지 부여잡으셔야 될 키워드는 제가 지난 총대선 때 실패할 거라고 예고를 했을 때도 얘기했던 키워드가 똑같은 건데요. 도전자 브랜드가 되면 이깁니다. 그럼 정치 혁신 당연히 됩니다. 도전자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직전의 과거와 전면적으로 단절하는 겁니다. 모든 점에서. 오늘 최 의원님의 발제문에 담겨져 있는 예리한 그 특권을 내려놓는 부분들 이게 다 직전의 과거랑 다 단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은 어떤 개혁안을 내놨을 때 한번 자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과연 직전의 과거와 전면적으로 단절한 것인가 아닌가 이게 시금석이 될 겁니다. 그 점에서 현재 안철수 교수는 참 훌륭하시지만 안철수 교수나 민주당이나 강력한 도전자 브랜드가 아닙니다. 미적지근한 브랜드죠. 그 점에서 현재 야권의 슬픈 비극과 위기가 여기 숨어져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점에서 이 좋은 개혁안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 정보 데이터에 입각한 경영, 그리고 실사구시적 경영,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에 입각해서 이 혁신을 강력하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안철수 진영과 민주당이 함께 선순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누가 도전자 브랜드이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전면 국민들로부터 테스트 받고 결국은 더 큰 하나의 흐름으로 합류하는 것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외국처럼 조금 우아한 조건이었으면은 지난번 대선에서 안 교수가 조금 더 훌륭한 리더십을 보였고 문재인 의원이나 안 교수 둘 중에 한 분이 민주당의 어떤 그 리더가 되면서 강력한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었었어야 됐죠. 근데 뭐 과거 이미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전체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건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흔히 기업에서 스핀오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가 가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일부가 벤처기업처럼 민주당의 일부가 스핀오프 하나의 어느 영역이 지구당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한 블록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한 부분이 안 교수나 민주당이 깜짝 놀랄 정도의 도전자 브랜드로서의 그 혁신을 오늘 최 의원님의 발제문이나 김인태 교수님 발제문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간다면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민주당 전체가 바뀔 수 있고 지금 대단히 민주당의 긍정적 요소는 박원순 시장은 굉장히 훌륭한 도전자 브랜드입니다. 물론 한계도 있죠.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들 주목을 아직 잘 바꾸는 있지 못하는 대단히 훌륭한 혁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어요. 지금 박원순 시장의 지향하고 있는 거는 김인태 교수님의 철학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다만 그걸 임팩트 있게 잘 표현을 못해서 문제죠. 겸손하신 게 탈인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산, 그 다음에 안 교수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멋진 자산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하나의 벤처기업처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시고 그것을 다시 확산하고 이뤄나가고 그것을 2017년까지 해나간다면 저희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출발을 최 의원님 그리고과 그다음에 김인태 교수님 하고가 간신히 하는 것 이상입니다. 안정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좀 찾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강력한 도전자 브랜드라는 이 키워드가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토론은요, 우리 손혁재 대표님, 경기시민사회 포럼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손혁재 대표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혁재입니다. 사실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불편했고요, 마음이. 답답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불편한 거는 이 자리에 모인 분들만의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단순화시켜 말하면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정치개혁 때문에 먹고 산 사람입니다. 정당에서, 국회에서, 언론에서, 학회에서 또는 시민단체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곳에 토론해서 발표하고 사회 보고 토론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때와 똑같은 이야기를 20년이 넘도록 다시 얘기해야 되는 현실, 이 참 답답한 그런 현실이 되는 거죠. 여기 계시는 예를 들면 이 안면인 교수님이나 김인태 교수님이나 또 정청래 의원님이나 서한영 기자님이나 또는 최재성 의원님이나 이 정치개혁의 주제를 가지고 저랑 여러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20년째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런데다가 오늘 두 분의 발표가 정말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김인태 교수님의 발표,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주최하는 모임이라서 그런지 민주당을 향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이 김인태 교수님의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들이 다 함께 가져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념과 가치를 제시해 주셨고요. 최재성 의원님이 발표한 내용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굳이 하나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네 번째 얘기했던 정당 공천의 책임을 강화하자, 여기 이제 저는 동의하는데 좀 더 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이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졌을 때 그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대해서 공천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 해당 정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오히려 그런 정도만 저랑 의견이 좀 다를 뿐이지 실제로 최성 의원님의 이야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과연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안을 내놓으셨지만 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안들이 나왔지만 문제는 그 안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제시됐던 여러 가지 정치개혁 안들이 우리 사회에 적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정치개혁을 정치혁신을 하고 싶은 의지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생각들을 토론하고 해도 결국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면 결국 이것은 하나의 주장을 붙이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제가 상당히 답답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 이제 활동기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2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하는 걸 볼 때마다 저기 또다시 시지프스의 발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열심히 정상까지 끌고 올라가지만 막판에 국회 통과라고 하는 국회에서의 법과 제도의 개혁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고비에서 또다시 그 바위가 산 밑으로 떨어져 내리는, 그래서 국회가 바뀌게 되면 또다시 그 시지프스의 돌을 그 바위를 굴리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되는데 이런 것들을 끌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태 교수님의 발제문을 보면요. 우연인지 일부러 그러셨는지 아주 큰 글씨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부분에 낡은 시대는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고 있다. 큰 글씨로 이렇게 써놓으셨는데요. 이게 그람시의 말이죠. 사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낡은 것이 사라지는 게 위기가 아니라 사라졌는데 그것을 대체할 이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게 위기라고 그람시가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런 점에서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권의 의지를 모아내서 국민의 영혼에 맞게 정치개혁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 또는 여당을 끌어내서 여러분 야당은 그 의지를 갖고 있는데 여당의 의지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여당을 어떻게 끌어내서 논의장에서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안을 만들어내고 국민을 설득을 시킬까 하는 이런 데에 대한 고민들 말은 어떤 실천에 대한 행동 강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요 싸우지 않고 죽어가는 정당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상당히 이제 기분 나빠하셨는데 실은 MB 정부 때도 현 정부에 들어와서 사실은 이렇게 이 정부가 잘못을 해도 정부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야당에 대한 지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덩달아 함께 떨어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그런 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국민들은 몰라줄까? 라고들 하시는데 물론 국민들이 몰라주는 것이 좀 야속하긴 하겠지만 왜 몰라줄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몰라주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나 저는 그런 고민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야당의 역할을 정치에서 야당의 역할을 비유하자면 소금과 횃불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썩지 못하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 그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럴 때 그런 권력이 썩지 않도록 자극을 주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민주당이 제대로 해왔던가. 횃불,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절망을 할 때, 실망을 할 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다음번 선거 때 야당을 뽑아주면 야당이 우리에게 새로운 걸 제시할 것이다. 말하자면 어둠 속에 길을 안내해주는 횃불의 역할. 과연 소금과 횃불이라는 역할을 야당이 제대로 했던가 민주당이 제대로 했던가 하는 이런 치열한 고민 바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 얘기한 이최종 의원님이 얘기한 굉장히 좋은 안들인데 이 안들이 실현이 된다면 굉장히 정말 우리 정치가 많은 혁신을 이루게 될 텐데 과연 이런 것들이 그냥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정개특위에서 다뤄지게 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가지고 이 6월 4일 치러질 선거 때부터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정치가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많이 개선이 될 텐데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우리가 정치개혁하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국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가서 이 정치개혁에 대해 가서 이렇게 공소리로 가서 발표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치개혁하게 되면 되게 국회에서는 선거법을 어떤 걸 바꿀까, 정당법을 뭐를 바꿀까, 정치자금법은 국회법은, 그렇게 이 정치와 관련된 몇 개의 법에 몇 개의 조항을 고치는 이런 정도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개혁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바로 정치개혁의 기본적인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요, 제가 이제 토론문에다 약간 그런 정리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정치가 갈등과 대립의 정치라면 이것을 어떻게 화합과 합동의 정치로 끌어갈 것이냐, 증오의 정치라면 이걸 어떻게 배려 정치로 바꾸어 나갈까, 그 다음에 국민들 평소에는 배제시켰다가 필요한 때에만 이것이 밀이라고 동원하는 동원의 정치였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참여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지금까지 정치가 밀실에서 패거리들끼리 닫힌 정치를 했다면, 이제는 열린 광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이 바라보는 속에서 열린 정치를 나가고, 그 다음에 이 깨끗한 정치, 또는 지금까지 보수적인 권력 정치를 어떻게 하면 진보적인 생활 정치로 바꿔나갈 것인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 의식 아래서 정치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그 기술적인 측면, 즉 어떤 법의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꾸면 된다라는 데 그치다 보니까 법조항을 바뀌어도, 몇 개의 법조항을 바뀌어도 근본적으로 정치가 개혁되지 않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부심은 더욱더 커져갔던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어떤 불통의 정치 속에서 민주당의 힘만으로 정치개혁을 이루기는 힘들겠지만, 사실은 지난 2010년 또는 2012년의 선거에서 이 일관되게 나왔던 것이 새로운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새정치라고 하는 화두가 2010년 이후 우리 정치를 흔들고 있는데, 저는 새정치라는 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안명진 교수께서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하는 것이 바로 새정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다